어머니, 멍멍멍 해보세요. 큰 소리로 짖어보세요. 며느리가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못 들었어요? 큰 소리로 멍멍멍 해보시라고요. 도둑이 들어오면 큰 소리로 짖어야죠. 어머니는 개잖아요. 가족 하와이 여행 당일 아침 70세 박순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비행기표는 3장뿐이었습니다. 남편 두고 혼자 일군 건물 3채, 그 임대료로 아들 내외 뒷바라지하며 40년을 살았는데 돌아온 건 개 취급이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며느리, 고개 숙인 채 따라가는 아들. 손녀 서연만이 울먹이며 뒤돌아봤지만 현관문은 쾅 닫혔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남은 순자. 그날 밤 남편 영정 앞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순자는 건물 3채를 전부 팔아버렸습니다. 가족이 하와이에서 돌아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며느리 한소라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 될 거라는 걸. 오늘은 70세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개 취급당하다가 건물 3채를 팔고 흔적 없이 사라진 통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어느 날 며느리가 멍멍멍 짖어보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새벽 5시 박순자는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3개의 캐리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오늘은 가족들이 하와이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순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캐리어들을 바라보다가 부엌으로 향했어요. 여행 가기 전에 든든하게 아침이라도 먹여보내야겠다는 생각이었죠. 순자가 냄비에 물을 올리고 있을 때 안방에서 며느리 한소라가 나왔습니다. 소라는 순자를 힐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캐리어를 열어 짐을 확인했어요. 순자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라야, 나도 뭐 챙길 거 있을까? 여행 가방이 어디 있더라? 소라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어요. 어머니는 안 가세요. 표 3장만 끊었거든요. 순자는 멈칫했습니다. 귀를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분명 한 달 전부터 가족여행이라고 했었습니다. 순자는 손녀 서연이랑 비행기 타면 뭘 먹을지, 바다에서 뭘 할지 매일 밤 상상하며 잠들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야? 가족여행이라며. 가족이요? 어머니는 집 지키셔야죠. 빈집에 누가 있어요? 그때 아들 재원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재원이라면, 아들이라면 뭐라고 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재원은 어머니 눈을 피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운동화 끈을 묶는 척했습니다. 재원아. 순자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재원이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엄마, 미안해. 다음에 같이 가자. 다음에. 그 말이 순자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평생 들어온 말이었어요. 다음에 여행 가자. 다음에 외식하자. 다음에 효도할게. 그 다음은 40년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손녀 서연이가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교복 대신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하와이 진짜 간다. 그러다 서연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옆에 캐리어가 없었거든요. 할머니 가방은요? 할머니도 같이 가야지. 소라가 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할머니는 안 가셔.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왜요? 할머니도 가족이잖아요. 서연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7살 손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순자는 그런 손녀가 기특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할머니는 다음에 갈게. 순자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또 다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씁쓸했어요. 소라가 캐리어를 끌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섰어요. 소라가 시어머니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집 잘 지키셔야 해요. 그래, 알았다. 멍멍멍 해보세요. 순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소라는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못 들었어요? 큰 소리로 멍멍멍 해보시라고요. 도둑이 들어오면 큰 소리로 짖어야죠. 순자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 없이 혼자 건물 세 채를 지키며 그 임대료로 아들 내외를 뒷바라지했습니다. 손녀 학원비, 며느리 명품 가방, 아들 사업 자금, 전부 순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개 취급이었습니다. 재원이 멀찍이 서서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우리 다녀올게. 아들은 아내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사과도 없었어요. 그냥 도망치듯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서연이만 뒤돌아봤어요. 울먹이는 얼굴로 할머니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쾅 닫혔어요. 순자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현관 앞 신발장에 등을 기댔어요. 천천히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개야. 내가 개란 말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텅 빈 집이 너무 컸습니다. 40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큰 줄 처음 알았어요.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에서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남편 장례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날도 순자만 울었고 며느리는 웃고 있었구나. 이제야 보였어요. 순자는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영정 속 남편이 온화하게 웃고 있었어요. 여보, 나 이제 어떡하지? 순자가 영정을 향해 말했습니다. 애들이 나를 개 취급해. 멍멍 짖으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4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아들 도시락 싸던 일, 며느리 시집 올 때 금반지 해주던 일, 손녀전 물리던 일, 전부 헛것이었나 싶었어요. 순자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영정 앞에서 밤새 울었어요. 창밖이 하얗게 밝아올 때까지.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부은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순자는 안방 장롱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서류 봉투가 있었어요. 남편이 생전에 남긴 건물 등기권리증 3장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쳐놓았어요. 강남 상가 건물 한 채, 마포 오피스텔 한 채, 용산 근린시설 한 채. 남편이 세상 뜨고 15년 순자 혼자 세입자 관리하고 세금 내고 수리하며 지켜온 재산이었습니다. 아들은 단 한 번도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어요. 그저 매달 통장에 꽂히는 임대료만 당연하게 썼을 뿐이죠. 순자는 서류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40년을 거래해온 부동산 사장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3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됐어요. 사장님, 나 박순자예요. 아이고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순자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건물 3채 전부 금매로 내놓으려고요.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부동산 사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사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하와이 하늘도 저렇게 맑겠지. 자신 없이 떠난 가족들이 저 하늘 아래 있겠지. 순자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웃음인지 쓴웃음인지 모를 표정이었어요. 네, 갑자기요. 셋째 전부 다요. 사흘 후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리조트 수영장에서 한소라가 선베드에 누워 있었습니다. 형형색색의 칵테일을 한 손에 들고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옆에는 남편 재원이 맥주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소라가 선글라스를 밀어 올리며 기지개를 켰어요. 아, 진짜 좋다. 시어머니 없으니까 천국이 따로 없네. 재원은 아내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맥주만 홀짝거렸어요. 속이 편치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어머니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렇게 어두워? 소라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아니, 그냥 엄마 혼자 두고 온 게 좀 그래서. 뭐가 그래? 어차피 집에서 맨날 뭐해요? 우리가 없어도 잘 지내시지. 재원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여행 와서까지 분위기 망치기 싫었습니다. 그 시각 호텔방에서 서연이가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하지만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영상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가 가다가 끊어졌습니다. 다시 눌러도 마찬가지였어요. 전화기가 꺼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왜 전화를 안 받으시지? 서연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와이 바다가 아무리 예뻐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박순자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부동산 사장 김만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사모님, 정말 새 채를 다 파신다고요? 네, 전부 다요. 아니, 금매로 내놓으시면 시세보다 많이 낮춰야 하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할 거 없어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김만수 사장은 40년 동안 순자 부부와 거래해 왔습니다. 남편 박상철이 살아있을 때부터 건물 매매를 도왔어요. 그래서 더 걱정이 됐습니다. 사모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드님이 사업이 안 좋다거나. 순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내가 이 건물들 왜 팔겠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나더러 개래요. 멍멍 짖으래요. 김만수 사장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을 벌렸다 닫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 찾으려고요. 이 건물들, 내가 이 집안에 묶여 있는 이유거든요. 순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흘렸어요. 이제 남은 건 결심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첫 번째 건물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두 번째 건물 계약이 끝났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마지막 세 번째 건물까지 모두 넘겼어요. 금매라 시세보다 낮았지만 그래도 세 채를 합치니 큰 금액이었습니다. 엿새째 되는 날 아침 순자가 은행에 갔습니다. 건물 매각 대금을 새로 만든 계좌로 이체했어요. 은행 직원이 금액을 보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고객님, 이체 금액이 맞으십니까? 네, 맞아요. 혹시 확인 전화 같은 거 필요하시면? 필요 없어요. 내 돈이니까. 순자는 담담하게 처리를 끝내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거리에 봄바람이 불었어요. 등에 진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자는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꺼냈어요. 이 가방은 남편과 신혼여행 갈 때 샀던 거였습니다. 딱 한 번 쓰고 40년 동안 장롱에 처박아뒀어요. 순자는 가방에 옷 몇 벌을 챙겨 넣었습니다. 많이 필요 없었어요. 그 다음 남편 영정 사진을 조심스럽게 쌌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녀 서연이가 어릴 때 그려준 그림을 꺼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그림을 한참 바라보다가 가방에 넣었습니다. 며느리 방과 아들 방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자기 물건만 챙겼습니다. 깨끗하게 떠나고 싶었거든요. 순자는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잠시 멈췄어요.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원망하는 말을 쓰고 싶지는 않았어요. 한참을 고민하다 천천히 펜을 움직였습니다. 재원아, 엄마는 더 이상 이 집의 개가 아니란다. 건물은 다 팔았고 엄마는 떠난다. 원망하지 말고 잘 살아라. 서연이 대학 등록금은 엄마 방 옷장 서랍에 있다. 그것만은 손녀에게 꼭 전해다오. 순자는 편지를 접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방을 한번 둘러봤어요. 40년을 살았던 방이었습니다. 기쁜 일도 많았고 슬픈 일도 많았어요.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 아들 키우며 보냈던 세월, 전부 이 방에 담겨 있었습니다. 잘 있어. 순자가 작게 말했어요. 방에게 인사하는 것인지 지난 세월에게 인사하는 것인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자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집이었어요. 40년 살았는데 이렇게 떠나는구나. 순자는 혼잣말을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서울역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순자가 매표소에서 부산행 기차표를 끊었어요. 대합실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 이정숙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2번 울리고 정숙이 받았습니다. 순자야. 웬일이야? 정수가 나 오늘 부산 간다. 뭐? 갑자기? 무슨 일 있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했는데 친구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며칠 신세 좀 지자. 자세한 건 가서 얘기할게. 야, 울고 있어? 대체 무슨 일이야? 가서 얘기한다니까. 순자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을 손등으로 훔쳤어요.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순자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한강이 보이고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산이 보였어요. 순자는 가방에서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여보, 나 도망가는 거야. 비겁하지? 순자가 사진에 속삭였습니다. 근데 더 못 살겠어. 개 취급당하면서 못 살겠어.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순자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차는 점점 서울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2시간 반 후 부산역에 기차가 도착했습니다. 순자가 가방을 들고 플랫폼에 내렸어요. 출구 쪽에 정숙이 서 있었습니다. 정숙은 순자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야, 박순자. 정숙이 순자를 꼭 껴안았습니다. 순자의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야, 대체 무슨 일이야? 전화로 울먹거리더니 순자가 친구 품에서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역 안에 있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하지만 순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어요. 40년 친구 품에서 실컷 울었습니다. 정숙이 순자의 등을 토닥거렸어요. 그래, 울어. 실컷 울어. 다 들어줄게. 부산역 앞바람이 따뜻했습니다. 서울보다 공기가 달랐어요.
순자는 친구의 품에서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고. 남은 인생 개처럼 살지 말자고. 일주일간의 하와이 여행을 마친 재원 가족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소라는 면세점에서 산 쇼핑백을 양손에 들고 있었어요. 서연이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할머니에게 연락이 안 됐거든요. 엄마, 할머니 전화가 계속 꺼져 있어. 서연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에 가면 있겠지. 어디 가시겠어? 소라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집 앞에 택시가 섰습니다. 재원이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 앞에 섰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이 어두웠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재원이 거실 불을 켰습니다. 엄마 왔어요. 재원이 소리쳤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소라가 부엌 쪽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니, 우리 왔어요. 소라도 소리쳤습니다. 역시 대답이 없었어요. 서연이가 할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문을 열었어요. 방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외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할머니 옷이 대부분 사라져 있었어요. 재원이 어머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다가 책상 위에 놓인 편지를 발견했어요. 손이 떨리며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재원아, 엄마는 더 이상 이 집의 개가 아니란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재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건물은 다 팔았고 엄마는 떠난다. 원망하지 말고 잘 살아라. 서연이 대학 등록금은 엄마 방 옷장 서랍에 있다. 그것만은 손녀에게 꼭 전해다오. 재원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여보, 왜 그래? 무슨 편지야? 소라가 다가와 바닥에 떨어진 편지를 주워들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소라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건물을 팔았다고? 새 채를 다? 소라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편지를 든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장난하는 거지? 이거 어머니가 쓴 거 맞아? 재원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 글씨가 분명했습니다. 소라가 휴대폰을 꺼내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어요.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만수부동산이죠? 박순자 사모님 건물건으로 전화했는데요. 소라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 네. 사모님 건물은 지난주에 세 채 전부 매각 완료됐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엿새 전에 사모님이 직접 오셔서 계약하셨어요. 금매로 내놓으셔서 빨리 처리됐습니다. 소라가 전화기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부딪혀 튕겨나갔어요. 미쳤어. 그 노인네가 완전히 미쳤어. 소라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실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집어던졌어요. 쿠션이 날아가고 리모컨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서연이가 할머니 방 옷장을 열었습니다. 서랍을 당기자 봉투 묶음이 보였어요. 봉투마다 서연이 대학 등록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봉투를 꺼내 열어봤어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지폐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가 20개도 넘었어요. 아빠, 이거 봐요. 서연이가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재원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어요. 봉투 묶음을 보는 순간 재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봉투 겉면에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가장 오래된 건 17년 전이었습니다. 서연이가 태어난 해였어요. 엄마가 이걸 17년 동안 모은 거야. 재원이 봉투를 손에 쥐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는 뭘 한 거야? 재원이 통곡했습니다.
서연이가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고 같이 울었어요. 소라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우는 남편과 딸을 봤어요. 그리고 봉투 묶음을 봤습니다. 울고 있을 때야? 당장 어머니 찾아서 그 돈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지. 소라가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재원이 벌떡 일어났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네가 할 소리야? 재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뭐? 엄마한테 멍멍 짖으라고 한 게 누군데? 개처럼 집이나 지키라고 한 게 누군데? 재원이 처음으로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소라가 한 발 물러섰어요. 남편이 이렇게 화내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건 그냥 한 말이잖아. 그냥이라고? 재원이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아내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봐. 17년이야. 엄마가 17년 동안 손녀 대학 등록금 모은 거야. 그런 사람한테 네가 뭐라고 했는데? 소라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입을 다물었어요. 나도 잘못했어. 엄마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친 나도 잘못했어. 근데 너는 정말. 재원이 말을 잇지 못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쾅 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이가 봉투 묶음을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17년 동안 자신을 위해 돈을 모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할머니 어디 있어요? 서연이가 흐느꼈습니다. 다음 날 재원이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려고 했어요. 접수 창구에서 경찰관이 내용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주일 전에 사라지셨고 연락이 안 된다고요? 네, 건물도 다 파시고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습니다. 죄송한데요. 이건 실종 사건으로 접수가 어렵습니다. 왜요? 어머니가 사라졌다니까요. 성인이 스스로 재산 정리하고 떠난 경우는 실종이 아닙니다. 본인 의지로 떠나신 거잖아요. 재원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찰 말이 맞았어요. 어머니는 납치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떠난 거였어요. 아드님, 어머니가 왜 떠나셨는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원은 아무 말도 못하고 경찰서를 나왔어요. 그날 밤 서연이가 방에서 할머니 친구들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휴대폰은 꺼져 있고 집 전화도 없어서 직접 수소문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서연이는 할머니가 평소에 자주 하시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내 친구 정숙이가 부산에 있는데 그 친구는 진짜 의리가 있어. 정숙, 부산. 서연이가 휴대폰을 들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부산 이정숙으로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정보가 너무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방으로 가서 남아있는 물건들을 뒤졌어요. 서랍장, 책상, 옷장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오래된 수첩 하나가 나왔어요. 서연이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빛바랜 종이에 전화번호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 중에 정숙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서연이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어요. 여보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혹시 이정숙 할머니 아니세요? 정숙이는 내 딸인데요. 누구세요? 아, 잘못 걸었습니다. 서연이가 실망하며 전화를 끊으려는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저기요, 혹시 박순자라는 분 아세요? 제 할머니인데요. 박순자? 글쎄요, 우리 정숙이 친구 중에 있나? 잠깐만요. 전화기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미안해요. 모르겠대요. 아, 네. 감사합니다. 서연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첩에는 다른 번호들도 있었어요.
서연이는 밤새 전화를 돌렸습니다. 한 통, 두 통, 10통. 대부분 잘못된 번호거나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어요.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서연이가 지쳐서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으면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현관에서 혼자 손 흔들던 모습, 그날 울먹이던 눈. 할머니, 꼭 찾을게요. 서연이가 다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2주 후 부산 해운대 근처 좁은 골목에 작은 분식집이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정숙이네 분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점심시간이라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주방에서 박순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김밥을 말고 있었어요. 능숙한 손놀림으로 단무지와 시금치, 당근을 올리고 돌돌 말았습니다. 옆에서 정숙이 어묵 국물을 끓이고 있었어요. 야, 내 솜씨 여전하네. 손님들이 김밥 맛있다고 난리야. 정숙이 순자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해보는 건데.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2주 전만 해도 매일 울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김밥 2줄이요. 손님이 주문을 외쳤어요. 순자가 네 하고 대답하며 김밥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빠지자 순자와 정숙이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정숙이 식혜 2잔을 가져왔습니다. 야, 이제 좀 살 것 같지? 정숙이 물었습니다. 응, 정숙아. 내 덕분이야. 순자가 식혜를 한 모금 마셨어요. 무슨 덕? 40년 친구인데. 정숙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러다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있잖아. 나도 10년 전에 며느리한테 쫓겨나다시피 나왔어. 순자가 놀란 눈으로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너도? 응. 아들이 장가가더니 완전 딴 사람이 됐어. 며느리 말이면 다 맞고 엄마 말은 다 틀리고. 정숙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냥 나왔지. 퇴직금 좀 있었거든. 그걸로 이 가게 차렸어. 정숙이 분식집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후회 안 해. 아들은 1년에 한두 번 연락 오고. 그게 오히려 편해.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숙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 팔자가 그런가 봐.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팔자야?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자식 키우느라 인생 다 바쳤는데.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 인생 살자.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자식한테 휘둘려. 순자가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날 저녁 순자가 해운대 바닷가를 혼자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순자는 가방에서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여기서 다시 시작해 볼게. 순자가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미안해. 당신이 남긴 건물 다 팔아버렸어. 근데 그 건물 때문에 내가 그 집에 묶여 있었거든. 바람이 불어 순자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이제 나도 내 삶 좀 살아볼게. 지켜봐줘. 순자가 사진에 입을 맞추고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금방 바람에 말랐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에서는 재원의 회사에 난리가 났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온 거였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조사관들이 서류를 뒤지고 컴퓨터를 압수했습니다. 사장님, 이 거래 내역 설명해 주시죠. 조사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재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어머니 건물 담보로 대출 받으신 거 맞죠? 근데 그 건물이 지금 다 팔렸더라고요. 재원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건물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빌렸는데 그 건물이 사라진 거였어요. 은행에서 당장 대출금을 갚으라고 할 게 뻔했습니다.
그날 밤 재원이 집에 돌아와 소라에게 말했습니다. 큰일 났어. 엄마 건물 담보로 받은 대출. 이제 갚을 방법이 없어. 소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얼마나 되는데? 10억 넘어. 뭐? 소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10억이라니. 그 돈을 어떻게 갚는단 말이에요? 은행에서 이번 달 안에 갚으라고 할 거야. 안 그러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 재원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소라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야. 있잖아.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친정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돈? 얼마나? 많이. 10억 정도. 미쳤어? 그 돈이 어디 있어? 엄마, 제발. 우리 집 경매 넘어가게 생겼어.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왜 도와줘? 소라가 멈칫했습니다.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 동네방네 소문 다 났어. 시어머니한테 개처럼 짖으라고 했다면서. 그게 나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안 했어.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소라가 전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친정어머니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소라는 처음으로 무서웠어요. 시어머니가 떠나고 돈이 사라지고 이제 친정까지 등을 돌렸습니다. 사면초가였어요. 한편 서연이는 포기하지 않고 할머니를 찾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온갖 검색을 했어요. 부산 해운대 이정숙, 부산 분식집 이정숙. 그러다 네이버 지도에서 정숙이네 분식이라는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서연이가 가게 리뷰를 읽었어요. 최근 리뷰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할머니가 만드는 김밥이 진짜 맛있어요. 손맛이 장난 아님. 서연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새로 오신 할머니. 혹시? 서연이는 주소를 메모했어요. 부산 해운대구. 토요일에 몰래 다녀오기로 결심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서연이가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에서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아빠, 나 친구 집에서 공부하고 올게.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래, 조심해. 재원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딸이 어디 가는지 확인할 여유도 없었어요. 서연이가 집을 나서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가방 안에는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약과가 들어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산 거였습니다. 서울역에서 부산행 KTX를 탔습니다. 2시간 반. 서연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할머니 생각을 했어요. 제발 그 가게에 할머니가 계시기를. 부산역에 도착한 서연이가 지하철을 타고 해운대로 갔습니다. 스마트폰 지도를 보며 골목골목을 걸었어요. 헷갈리는 길이 많았습니다. 30분을 헤맨 끝에 정숙이네 분식 간판이 보였습니다. 서연이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천천히 가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주방이 보였어요. 앞치마를 두른 할머니가 김밥을 썰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멈춰 섰습니다. 눈을 크게 떴어요. 그 뒷모습, 그 손놀림, 틀림없었습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때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연히 창밖을 바라본 거였어요. 유리창 너머에 서 있는 소녀가 보였습니다.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칼이 떨어졌어요. 서연아?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순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연이가 분식집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외치며 순자에게 달려갔어요. 순자가 앞치마를 두른 채 손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서연아, 우리 서연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서연이도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품에서 실컷 울었어요.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주 만에 만난 할머니와 손녀였어요. 주방에서 지켜보던 정숙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숙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얘가 그 손녀구나. 순자가 맨날 자랑하던. 정숙이 안쪽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앉아.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순자와 서연이가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서연이가 가방에서 약과 봉지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 좋아하시잖아요. 순자가 약과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녀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우리 서연이 이걸 어떻게 기억하고 할머니가 맨날 드시잖아요. 식혜랑 같이. 순자가 손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를 찾았어? 아빠가 데려다 줬어?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몰라요. 친구 집에서 공부한다고 했어요. 거짓말하고 왔어? 네.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정숙이네 분식. 리뷰에 새로 오신 할머니가 김밥 맛있게 만든다고 해서요. 순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손녀가 대견했어요. 우리 서연이가 탐정이네. 정숙이 떡볶이와 순대를 가져다 줬어요. 서연이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돌아가요. 아빠가 매일 울어요. 엄마도 요즘 말이 없고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서연아, 할머니는 아직 돌아갈 마음이 없어. 왜요? 할머니 없으니까 집이 집 같지 않아요.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자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머니도 서연이 보고 싶었어. 근데 아직은 그 집에 못 가겠어.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쁘게 했잖아요. 나도 알아요. 순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손녀가 다 알고 있었어요. 서연아, 이건 약속해줘. 할머니 여기 있는 거 부모님한테 당분간 비밀로 해줘. 왜요, 할머니? 아직은 그 사람들 얼굴 보기가 힘들어. 조금만 시간을 줘.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알았어요. 비밀로 할게요. 순자가 손녀를 다시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서연이. 떡볶이가 식어가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젓가락으로 떡볶이를 집어 할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도 드세요. 할머니는 됐어. 서연이나 먹어. 싫어요. 같이 먹어요. 순자가 웃으며 떡볶이를 받아 먹었습니다. 매콤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손녀와 함께 먹으니 더 맛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가 서연이를 데리고 해운대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아침 바다는 잔잔했어요. 파도가 모래사장을 살짝 적시고 물러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모래사장을 걸었어요. 서연이가 운동화를 벗고 맨발로 물가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바다 진짜 좋다. 그치? 할머니도 처음 왔을 때 좋더라. 순자가 서연이 옆에서 걸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모아둔 대학 등록금 내 방 서랍에 있을 거야. 아빠한테 받아서 꼭 대학 가야 한다. 서연이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돈 봤어요. 17년 동안 모으신 거잖아요. 응, 우리 서연이 대학 보내려고 조금씩 모았어. 할머니 고마워요. 서연이가 할머니 팔짱을 꼈습니다.
순자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서연아, 할머니 말 잘 들어. 공부 열심히 하고. 할머니는 여기서 잘 지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할머니도 건강하셔야 해요. 아프시면 안 돼요. 알았어, 알았어. 순자가 웃었습니다. 손녀와 함께 걷는 바닷가가 평화로웠어요. 저녁이 되어 서연이가 서울로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부산역까지 순자가 배웅을 나왔어요. 할머니, 저 또 올게요. 서연이가 개찰구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래, 또 와. 근데 부모님한테는 알아요. 비밀이요. 서연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순자가 손녀를 한 번 더 꼭 안아줬습니다. 조심해서 가. 도착하면 연락하고. 네, 할머니. 서연이가 개찰구를 통과해 플랫폼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차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창문 너머로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어요. 서연이가 창문에 손을 대고 할머니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자도 손을 흔들었어요. 기차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순자는 기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플랫폼에 서 있었어요. 손녀가 떠나니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온다고 했으니까 그 말을 믿기로 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순자는 분식집에서 정숙과 함께 일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사장님, 이 할머니가 만든 김밥이 제일 맛있어요. 젊은 여자 손님이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순자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정숙이 옆에서 순자를 툭 쳤어요. 야, 너 인기 좋다. 내 가게 손님 다 뺏어가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 가게인데.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한 웃음이었어요. 저녁에 순자가 단골 할머니들과 화투를 쳤어요. 정숙이네 분식집 뒷방에서 5명이 둘러앉았습니다. 고돌이. 순자가 외쳤어요. 할머니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 사장님, 화투도 잘 치시네. 옆집 미용실 사장 김말순이 혀를 내둘렀어요. 젊어서 좀 쳤지.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소소한 행복이었어요. 서울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남편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순자가 부산 근처 절을 찾아갔어요. 작은 법당에서 스님이 독경을 해줬습니다. 순자가 남편 영정 앞에 절을 올렸어요. 여보, 나 이제 괜찮아. 내 삶을 찾은 것 같아. 영정 속 남편이 온화하게 웃고 있었어요. 당신 걱정하지 마. 나 잘 지낼게. 서연이도 잘 크고 있고. 순자가 향을 피우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며칠 후 순자가 해운대가 보이는 작은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비싸지 않은 곳이었어요. 창문을 열면 바다가 살짝 보였습니다. 순자가 짐을 풀고 벽에 남편 사진을 걸었어요. 서연이가 그려준 그림도 옆에 붙였습니다. 여보, 우리 새 집이야. 작지만 내 집이야. 순자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처음으로 평화로운 잠을 잤어요. 꿈에서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바다 위로 달이 떠 있었어요. 순자는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던 재원의 회사가 최종 부도 처리됐어요. 재원이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퇴직금 봉투들이 쌓여 있었어요. 직원들이 한 명씩 와서 봉투를 받아갔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10년 넘게 함께 일한 사람들이었는데 아무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직원이 나가고 사무실이 텅 비었어요. 재원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잿빛이었어요. 다 끝났구나. 재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건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했어요. 은행에서 집을 경매로 넘긴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같은 시각 집에서 소라가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명품 가방들을 꺼내 바닥에 늘어놓았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시어머니 돈으로 산 것들이었어요. 소라가 휴대폰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가방 사진을 찍어 올렸어요. 생활비가 필요했거든요. 저녁에 재원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소라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밥 차려놓을게. 앉아. 소라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재원이 식탁에 앉았어요. 라면 2그릇이 놓였습니다. 부부가 말없이 라면을 먹었어요. 집 경매 날짜 나왔어. 재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달 15일이야. 그 전에 이사 가야 해. 소라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어디로 가는데? 반지하 빌라 알아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 소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반지하라니. 평생 그런 데서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거기밖에 없어? 돈이 없잖아. 어떻게? 소라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어요. 일주일 후 재원 가족이 반지하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짐을 나르는데 하루 종일 걸렸어요. 이삿짐 센터 부를 돈도 아까워서 직접 날랐습니다. 소라가 새 집 안을 둘러봤어요. 천장이 낮았습니다. 창문이 반쯤 땅에 묻혀 있었어요.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데서 살게 될 줄은 몰랐어. 소라가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서연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 밖으로 사람들 발이 지나다녔어요. 반지하라서 그랬습니다. 서연이는 커튼을 쳤어요.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가 학교 체육 시간에 운동장을 뛰고 있었어요. 갑자기 코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김서연 코피 난다. 옆에 있던 친구가 소리쳤어요. 서연이가 손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았어요. 괜찮아. 금방 멈출 거야.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서연이가 운동장 바닥에 쓰러졌어요. 서연아, 서연아. 친구들이 소리쳤습니다. 체육 선생님이 달려왔어요. 119 불러. 빨리. 선생님이 외쳤습니다. 서연이는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어요. 코에서 흘러나온 피가 운동장 흙을 적셨습니다. 구급차가 왔어요. 서연이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서울 하늘 아래 울려 퍼졌어요. 재원과 소라가 병원 응급실로 달려왔습니다. 서연이는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었어요. 의사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버지입니다. 제 딸이 왜 그런 거예요? 재원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일단 검사 결과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혈액 검사 중이에요. 의사가 답했습니다. 재원과 소라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두 사람 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의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따님이 희귀 혈액 질환입니다. 뭐라고요? 재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많이 낮아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하면 낫는 거예요? 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때 치료하면 완치 가능합니다. 다만 치료비가 많이 듭니다.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얼마나요? 대략 5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5천만 원.
재원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지금 통장에 200만 원도 없었습니다. 일단 입원 수속부터 하시죠. 치료는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의사가 말하고 돌아갔어요. 재원이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돈도 없고 엄마도 없고 이제 어떡해. 재원이 머리를 감싸주며 절규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라가 남편 옆에 주저앉았어요. 처음으로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그러지 않았으면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소라가 울먹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개처럼 짖으라고 했잖아. 그래서 어머니가 떠나신 거잖아. 다 내 잘못이야. 소라가 통곡했습니다. 병원 복도에 울음소리가 퍼졌어요. 재원은 아내를 탓할 수 없었어요. 자신도 똑같이 잘못했으니까요. 어머니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친 건 자신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이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재원과 소라가 딸 곁에 앉았습니다. 서연이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아빠, 엄마.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연아, 정신 들어? 어디 아픈 데 없어? 재원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근데 할머니는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재원이 말문이 막혔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한테 연락해 주세요.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서연아, 아빠가 할머니 어디 계신지 몰라서 그래. 재원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서연이가 잠시 망설였어요. 할머니가 비밀로 해달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봐야 했어요. 부산이요. 서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뭐? 할머니 부산에 계세요. 해운대 정수기 할머니 분식집이요. 재원이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봤어요. 서연아, 너 할머니 어디 계신지 알고 있었어? 네. 한 달 전에 다녀왔어요. 할머니가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말 안 했어요. 재원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이 혼자 부산까지 다녀왔다니. 아빠, 할머니 데려와 주세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서연이가 아버지 손을 꼭 잡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재원이 딸의 손을 맞잡았어요. 그래, 아빠가 할머니 모시고 올게. 기다려. 재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라를 바라봤어요. 서연이 곁에 있어. 내가 엄마 모시고 올게. 소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요. 어머니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전해요. 재원이 병실을 나섰어요. 다음 날 새벽 첫 기차를 타기로 했습니다. 부산으로, 어머니에게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할까? 그게 될까? 새벽 5시 재원이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첫 기차표를 끊고 플랫폼에 섰어요.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재원이 기차에 올라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울 불빛이 멀어져 갔어요. 엄마 가고 있어요. 재원이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차는 부산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재원이 해운대 골목을 걸었습니다. 스마트폰 지도를 보며 분식집을 찾았어요. 좁은 골목 끝에 정숙이네 분식 간판이 보였습니다. 재원이 가게 앞에 섰어요. 유리창 너머로 주방이 보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어머니가 김밥을 썰고 있었어요. 한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재원은 선뜻 문을 열지 못했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분식집 문이 열렸습니다. 정숙이 나왔어요. 재원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네가 그 아들이구나.
정숙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눈빛도 싸늘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니 뵈러 왔습니다. 재원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순자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부산 와서 며칠을 울었어. 정숙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한테 사과할 거 없어. 들어와. 정숙이 문을 열어줬어요. 재원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주방에서 나오던 순자가 아들을 보고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흔들렸어요. 엄마. 재원이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표정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재원이 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분식집 바닥에 두 무릎을 대고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잘못했습니다. 재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소라가 엄마한테 그렇게 말할 때 제가 막았어야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재원이 바닥에 이마를 대며 절을 했어요. 분식집 안에 있던 손님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일어나. 재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왔어? 순자의 목소리가 건조했어요. 재원이 무릎을 꿇은 채 대답했습니다. 서연이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순자의 표정이 변했어요. 굳어있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서연이가? 우리 서연이가? 네. 희귀 혈액 질환이래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접시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언제부터? 왜 이제 와서 얘기해? 엊그제 학교에서 쓰러졌어요. 서연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재원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서연이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데려와 달라고. 할머니 보고 싶다고. 순자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손녀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숙이 순자에게 다가왔어요. 야, 손녀가 아프다는데 가봐야지. 뭘 망설여. 정숙이 순자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당장 가. 짐 싸.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주방을 나와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가방에 옷 몇 벌을 챙겼어요. 방에서 나온 순자가 재원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가도 예전처럼 안 살아. 순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이번엔 내 조건대로야. 알겠어? 뭐든 할게요, 엄마. 뭐든. 재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숙이 순자를 껴안았어요. 가서 손녀 잘 챙기고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고마워, 정숙아. 내 덕분에 다시 살았어. 순자가 친구를 꼭 안아줬습니다. 40년 우정이었어요. 부산역에서 재원과 순자가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나란히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재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봤잖아. 분식집에서 일했어. 순자가 짧게 대답했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긴. 오히려 편했어. 내 집에 있는 것보다. 재원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서연이만 아니었으면 절대 안 갔어. 순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엄마. 알아요. 재원이 고개를 숙였어요. 2시간 반 후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재원과 순자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순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녀가 얼마나 아픈 걸까? 걱정이 됐어요. 재원이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엄마, 들어가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어요. 병상에 서연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팔에 수액줄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할머니를 보자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외쳤어요. 몸을 일으키려다 수액줄에 걸렸습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순자가 달려가 손녀를 안았어요. 조심스럽게 다치지 않게. 할머니 와줬어요. 진짜 와줬어요. 서연이가 할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래, 할머니 왔어. 우리 서연이 많이 아팠지? 순자도 눈물을 흘렸어요. 손녀의 창백한 얼굴이 마음 아팠습니다. 병실 구석에서 소라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순자를 보는 순간 몸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소라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순자 앞에 서더니 두 무릎을 바닥에 꿇었어요. 어머니,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개처럼 짖으라고 한 거 평생 뉘우칠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소라가 바닥에 이마를 대며 절을 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통곡했어요. 어머니가 떠나시고 나서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소라가 울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순자는 한참 동안 며느리를 내려다봤어요. 바닥에 엎드려 우는 모습이 처량해 보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장 일으켜 세웠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일어나. 순자가 말했습니다. 소라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용서는 서연이가 다 나으면 생각해 볼게. 순자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지금은 서연이가 먼저야. 알겠어?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소라가 눈물을 훔치며 일어났습니다. 순자가 서연이 곁에 앉았어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왔으니까 걱정 마. 할머니가 다 해결할게. 할머니, 고마워요. 서연이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순자가 재원을 바라봤습니다. 치료비 얼마야? 5천만 원 정도래요. 내가 낼게. 재원이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봤어요. 엄마, 그건 서연이 치료비야. 내가 내는 게 당연해.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이건 서연이를 위한 거야. 너희한테 주는 거 아니야. 알겠어? 네, 엄마. 감사합니다. 재원이 고개를 숙였어요. 순자가 다시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이가 할머니 손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제 안 가시는 거죠? 치료 끝날 때까지는 여기 있을게. 순자가 손녀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서연이가 안심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은 채로 순자는 손녀 곁에 앉아 밤새 자리를 지켰어요. 재원과 소라는 병실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은 없었지만 병실 안은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아직 용서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 있었습니다. 손녀 때문에. 순자는 서연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지켜줘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이의 치료가 끝났어요. 의사가 마지막 검사 결과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완치입니다. 의사의 말에 병실 안이 환해졌어요.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나 다 나았대요. 그래, 우리 서연이 잘 버텼어. 순자가 손녀를 꼭 안아줬어요. 석 달 동안 병실을 지켜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재원과 소라도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퇴원 날 순자가 서연이의 휠체어를 밀며 병원 정문을 나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서연이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바깥 공기 진짜 좋다. 그래, 석 달만이지.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재원이 택시를 불렀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내 집으로 갈 거야. 엄마 집이요? 응, 내가 새로 구한 아파트. 거기로 가자. 재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서울에 집을 구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택시가 순자의 새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작은 아파트 단지였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깔끔한 곳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서 내렸어요. 순자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집안은 아담했어요. 거실에 소파 하나, 식탁 하나. 벽에는 남편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어릴 때 그린 그림도 옆에 붙어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 할머니 집이에요? 서연이가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 집이야. 예쁘지? 네, 좋아요. 아늑해요. 서연이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순자가 부엌으로 가서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미리 준비해둔 것들이었어요. 미역국, 불고기, 잡채, 나물 반찬. 오늘 퇴원 기념이니까 할머니가 차려줄게. 순자가 상을 펴며 말했어요.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밥상이었어요. 먹어. 순자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엄마, 미역국 진짜 맛있어요. 재원이 국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맛있으면 더 먹어. 순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소라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 할 말이 없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 밥을 먹으면서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했거든요. 밥을 다 먹고 순자가 커피를 내렸어요. 네 사람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재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이제 우리랑 같이 살아요. 순자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나는 여기서 내 삶을 살 거야. 엄마. 재원아, 엄마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예전처럼 너희 뒤치다꺼리하면서 못 살아. 순자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단호하지만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뭘 바라고 살았는지 아니? 가족한테 인정받고 싶었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였어? 재원이 고개를 숙였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내 삶 살 거야.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눈치 안 보고. 순자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대신 서연이는 자주 보러 올게. 그리고 명절에는 가족이 다 모이는 거야. 내가 부르면 오는 거다. 네, 엄마. 알겠어요. 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가 소라를 바라봤어요. 소라가 움찔했습니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소라가 긴장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내가 그동안 너한테 잘못한 것도 있어.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내 방식을 인정하지 않았어. 소라가 놀란 눈으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네가 나한테 한 말은 용서가 안 돼. 개처럼 짖으라는 말, 그건 아니야. 죄송해요, 어머니. 소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으면 돼. 서로 존중하면서 살자. 순자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네, 어머니. 정말 달라질게요. 소라가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소라가 순자의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손에 냄비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미역국 끓여왔어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며느리가 음식을 해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직접 끓인 거야? 네, 인터넷 보고 배웠어요.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소라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순자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간이 좀 싱거웠지만 먹을 만했습니다. 맛있네. 순자가 말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소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앞으로는 가끔 해줄게요. 어머니한테 받기만 했으니까 이제는 저도 드리고 싶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서연이의 대학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순자가 서연이 손을 잡고 대학교 정문을 들어섰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드디어 대학생이에요.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서연이. 할머니가 모아둔 등록금, 이제야 쓰게 됐네. 순자가 손녀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못 왔을 거예요. 고맙긴. 우리 서연이가 열심히 한 거지. 입학식이 끝나고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순자, 재원, 소라, 서연. 4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사진사가 외쳤어요. 하나, 둘, 셋. 찰칵.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며칠 후 순자가 남편 산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절을 했어요. 여보, 나왔어. 순자가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대학 들어갔어. 우리가 모은 돈으로 등록금 냈어. 기특하지? 바람이 불어 풀잎이 흔들렸어요. 나 이제 진짜 행복해. 내 인생을 찾았어. 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걱정하지 마. 나 잘 살고 있어. 고마워, 여보. 산들바람에 벚꽃 꽃잎이 날렸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추석이 됐습니다. 순자의 아파트에 가족이 모였어요. 순자가 상을 차렸습니다. 소라도 옆에서 도왔어요. 전을 붙이고 나무를 묻혔습니다. 어머니,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응, 잘하네. 소라 솜씨 늘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2사람이 나란히 부엌에 섰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상이 차려졌습니다. 순자가 상좌에 앉았어요. 재원과 소라, 서연이 둘러앉았습니다. 순자가 입을 열었어요. 자, 먹어라. 네, 어머니. 네, 할머니. 가족이 함께 대답했습니다. 젓가락이 오갔어요.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따뜻한 명절 식탁이었어요. 순자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개처럼 짖으라는 말을 듣고 떠났던 날. 그때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자신의 삶을 찾았고 가족도 되찾았습니다. 예전과 같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더 좋았습니다. 이제는 서로 존중하는 사이가 됐으니까요. 순자가 밥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맛있었어요. 가족과 함께 먹으니까 더 맛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어요. 환하게 빛나는 달이었습니다. 순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진짜 괜찮아. 순자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겨울처럼 차가웠던 가족의 마음이 봄처럼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얼어붙었던 관계도 진심 어린 사과와 노력 앞에서는 다시 피어날 수 있더라고요.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게 있었는데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멍멍멍 지져보라고 했다는 거. 말도 안 돼.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실제로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중 가족에 의한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다고 해요. 자식이나 며느리에게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으시대요. 순자처럼 용기 내서 벗어나시는 분들은 오히려 드문 경우라고 합니다. 다만 오늘 사연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전달 과정에서 일부 과장이나 극적 요소가 더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첫째,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해야 해요. 자식에게 미리 다 넘기지 마시고 필요할 때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본인 명의로 지키세요. 둘째, 누구에게도 함부로 대접받으면 안 돼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개처럼 지지라는 말을 듣고 참으실 필요 없어요. 셋째,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순자에게 정숙이 이모처럼 어려울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넷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이에요. 순자는 70세의 새 삶을 시작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자식이나 며느리에게 상처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순자처럼 내 삶을 먼저 챙기셔도 괜찮아요. 죄책감 갖지 마시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 곁에서 행복 찾으세요. 아무리 추운 겨울도 지나면 따뜻한 봄이 와요. 여러분의 봄도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순자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오늘 사연에 대한 의견 남겨주세요. 순자네 사연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